현대 문명의 결정체인 반도체. 우리가 하루도 쓰지 않고 살 수 없는 컴퓨터에서 스마트폰, 온갖 가전제품까지 현대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품. 이 작은 집 하나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의식주조차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던 시절, 삼성의 반도체 사업 발표는 업계에 비아냥을 들었다. 삼성이 이거 반도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곧 망하는. 이제 우리 이병철 회장 노망해가지고 망해먹고 그만두려고 하는 거다, 그런 농담도 했어요. 당시 반도체 사업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한 뒤 조롱거리가 된 삼성. 아주 삼성전자가 끝도 없는 그 투자를 해야 되는 반도체에 가다 발목이 잡혔다. 저게 아마 망할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악평들을 하더라고. 반도체 불모지. 하지만 삼성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삼성의 운명줄을 쥔 이병철. 그가 마주한 선택의 순간. 한국 경제사의 한 획을 그은 삼성. 과연 그 시작은 어디였을까? 1938년 3월 대구에 자본금 3만 원의 상회 하나가 들어섰다. 이름은 삼성 상회. 크고 강하며 완전한 존재를 나타내는 숫자 3과 밝고 높게 영원히 빛난다는 의미인 성을 합쳐 만든 것이다. 세 개의 별이 선명하게 새겨진 별표국수는 삼성상회의 주력 상품이다. 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삼성그룹의 첫 로고인 셈이다.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이 사업가가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병철 회장이 와사다 대학에 유학을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각기병을 앓아서 요양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을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학자가 되거나 정치인이 되거나 뭘 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해서 좀 잘해보겠다. 일제 강점기 유통의 중심 도시였던 대구. 제분 제면 기계가 가장 먼저 도입된 이곳에서 이병철은 별표국수를 팔아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여기 이 식당도 한때는 별표국수가 주력 상품이었다고 한다. 저희 어머니가 한 30 초반에 서문시장에 와가지고 국수 장사를 시작할 적에는 전혀 다른 먹거리가 없어가지고 서문시장에서는 잔치국수, 즉 별표국수도 물론 많이 팔았다고 들었어요. 상인들에게 인기였던 1등 품질 별표국수. 1등 제품을 파는 삼성의 기업 철학이 이때부터 태동한 것이다. 삼성상회 성공 후 1954년 이병철은 대구에서 또 하나의 사업을 시작했다. 바로 지금의 제일모직. 청춘을 바쳐 일했던 당시의 근로자들은 제일모직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여기 옛날에 건물도 가고 있었잖아요. 아니, 건물한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처음 입사해가지고 3살 때, 3살 때 여기 살았지. 제가 그 당시 74년도 1월 달에 입사를 했는데 그 입사를 하고 하니까 대구 지역에는 그 당시 직장에 갈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 제일모직하고 코롱이에요. 코롱 갈 수 있었는데 일반 공무원이나 학교 교사는 우리는 그거보다는 여기가 낫다고 이 지역에서는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모직을 들어왔는데 그 작업복만 입고 중앙통을 시내 나가도 삼성에 제일모직 다닌다 하니까 그 기억이 별로 없었으니까 여기 가면은
어느 술집에 가도 술을 다 그냥 외상으로 주고 사인만 해놓으면 그냥 먹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월급날 딱 되면은 그 월급으로 가서 이제 그것을 갚고 그런 시대가 그만큼 저 대우도 좋았고 다 인정을 해주니까 이 작업 입고 다니는 게 자랑스러웠지. 밖에 나가도 자랑스러워 입고 다니는 거죠. 늘 정갈한 머리 모양에 모직을 즐겨 입는 터라 순모 사장이라 불리곤 했다는 이병철은 일찌감치 모직 사업을 준비 중이었으나 당시 우리나라 섬유 산업 수준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병철 회장은 자기 지론이 있어요. 시대가 원하는 사업을 한다. 근데 이제 제일모직 차릴 때 전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면방이 그때는 대세였어요. 뭐 좀 광목이라고 이런 걸 짰는데 이 모직은 첨단 기업 저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면 그 프렌트 수출 업체 미국 업체가 있는데 파이팅사라고 있어요. 중역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이 모직물을 짜면 자기가 하늘을 날아다니겠다. 사업 성공을 낙관할 수 없던 시기에도 그가 모직 사업에 집착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3개월치 월급을 털어서야 고급 양복을 살 수 있던 시절, 이병철은 국민 모두가 어렵지 않게 양복을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1995년 대한민국 최초로 모직 생산에 성공. 이는 이병철과 삼성그룹, 더 나아가 세계 산업계에 새로운 풍경을 만들었다. 제일모직의 성공 뒤 어느 날 삼남 이건희가 반도체 사업을 허락받기 위해 이병철을 찾아왔다. 이건희의 간곡한 요청에도 반도체 사업 투자를 거절한 이병철. 당시엔 반도체보다 경제 성장이 우선이었던 머릿니가 득실되던 빈곤한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때 그냥 농번국가에서 이제 초기 산업국가로 이 진입하는 그런 저기에 먹고 살기도 힘든 데다 이런 첨단 산업 쪽에는 너무 리스크가 많으니까 하면 안 된다는 중론이 많았죠. 그러나 이건희의 지속적인 설득에 이병철은 반도체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974년 한국 반도체를 인수한 뒤 본격적인 반도체 사업을 위한 연구에 돌입하였다. 하지만 당시 전 세계가 오일 쇼크 충격으로 힘들었던 상황, 반도체 사업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병철 회장이나 이근희 회장이 성격이 다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뭐 한 분야 이게 뭐 필이 꽂히면 그 무지무지하게 들고 파가지고 아주 전문가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반도체 이런 것도 가서 꼬질꼬질하게 뭐 물어보시면 다들 뭐 전문가가 답을 못할 정도로 쩔쩔매고, 이병철 회장도 그러시고 이근희 회장님도 뭐 자동차 엔진은 그 엔진을 다 뜯어보고 뭐 조립하고 해가지고 그 무지하게 잘하신대요. 무슨 강아지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강아지 뭐 개 뭐 이런 거 너무너무 잘하죠. 그 반도체 뭐 이근희 회장님도 반도체 스택이냐 트렌치나 이거로 논문 같은 걸 써가지고 명예박사를 받으실 정도니까. 1982년 3월 미국 보스턴을 찾은 이병철. 한국 경제 성장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였다. 비행기 고소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잘 안 타요. 근데 이제 옛날에 그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5.16 혁명 이후에 대통령이 보내니까 강제로 이제 간 적도 있고, 근데 한 18년 만에 아마 비행기 탔을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 가서 이제 박사학위도 이제 처음 받고, 이렇게 뭐 IBM도 가고, 가장 놀란 게 실리콘밸리 태동기에 실리콘밸리의 모습을 보고, 아니, 테레비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으신 거죠, 그때. 세계 각국의 인재들이 모인 실리콘밸리. 그중 휴렛 패커드의 사무실을 방문한 이병철은 신선한 충격을 받는다.
회사 직원들이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 하나로 모든 일을 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도체 하나로 사업을 일으킨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이병철은 그때부터 고민에 빠졌다. 70년대, 80년 전만 해도 뭐 완전히 미국이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뭐 소위 말해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비메모리 쪽에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미국이 아주 거의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었고, 그게 뭐 리딩 회사가 다 IBM이니 벨랩이니 이런 데였고요. 인텔도 그때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고. IBM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후 흰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복장은 왜 그런지 반도체와 관련된 사소한 모든 것이 궁금했다. 특히 이병철은 세계 유일 반도체 공정은 자신들만 한다는 미국인들의 자신감이 가장 부러웠다. 이제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단순히 반도체 자체만 아니고 전자산업 전반으로 영향이 있다는 걸 이제 삼성이나 이제 한국에서 알게 된 거죠. 물론 일본은 그보다 훨씬 먼저 투자를 해서 80년 좀 이전부터 일본에 이제 드디어 잘 하기 시작할 때가 됐는데, 우리는 83년에 이제 어떤 반도체를 투자할까 이것부터 뭐 고민하다가, 이 시절은 뭐냐 하면 흑백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가지고 결정을 하던 시대입니다. 라디오에서 넘어와가지고. 그럴 때 뭐 형체도 보이지 않는 반도체에다가 대형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쓸데없는데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 인식이 팽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도 그렇게 반영이 됐을 거고, 내부에도 전자업계 내부에도 반도체를 인식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직원들은 7개월여 만에 16절지 100매에 이르는 반도체 기획안을 완성했지만 이병철은 선뜻 반도체 사업을 결정할 수 없었다. 당시 의식주 해결도 잘 안 되던 시기에다가 사업의 성공 여부조차 낙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또 이 자본 투입이 엄청 많아야 되거든. 근데 그게 리스크 테이킹이 많으니까 시장이 또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또 기술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기술 개발하면서 제품을 출하해야 되고 자본 투입은 엄청 크고, 그러니까 80년대 초에 우리나라 경제 여건상으로는 상당히 그 위험 부담을 많이 갖고. 1982년 삼성은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창업 이래 재계 선두 자리를 지켜오던 삼성이 전년도 결산에서 재계 1위를 현대에게 내준 데다 극심한 경영난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이병철은 서둘러 정주영을 만나러 갔다. 자기가 정주영 회장한테 졌다는 걸 알고 라이벌 의식을 처음 느끼고 서설문 태평로 옥상에서 헬기를 타고 울산까지 날아갑니다. 그래서 동생 나 좀 도와주게. 그러면서 화해를 하고 우리나라의 그 멋진 모습이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울산에서 그 큰 파티를 열고 형님이 날 찾아오시고 삼국지 비슷한 얘기가 거기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선의의 경쟁을 하기 시작하고, 한국 경제의 선봉자이자 경쟁자였던 이병철과 정주영의 만남, 그리고 화해. 현대한테 1위 자리를 줬을 때거든요. 삼성이 약간 위기였을 때인데, 그때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서의 것, 새로운 사업 도약을 갖다 결정하는데 항상 그 도약을 결정할 때는 밑에 철저한 자기의 자료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된다고 생각할 때는 항상 도약. 그 반도체를 왜 투자를 하게 됐나 이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그 영국에서 하면 또 한참 쉬시다가 전기기관을 하면 또 쉬죠. 그러니까 취지가 영국의 산업혁명 그때 전기기관을 만든 거로 이 세계적으로 기술적인 우위를 점한 게 400년을 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반도체 투자도 한국이 한 400년간의 그런 어떤 먹고 살 거리. 1983년 2월 8일 기업의 운명을 바꿔놓은 이날을
삼성은 28 도쿄 구상으로 기록한다. 반도체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기념비적인 날, 도쿄 구상.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반도체 가지고 차세대 요즘용으로 하면 먹을거리라고 해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깜깜절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병철 회장이 제가 듣기로는 매년 연초면 일본에 가서 묵으면서 도쿄 구상을 하지 않습니까? 도쿄 구상을 하면서 이런 정보를 많이 얻었다고 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말할 필요 없고 우리하고 외교 관계가 없는 동독하고 구소련의 그 정보도 다 캐치했다고 합니다. 긴 고민 끝에 이병철은 사돈이던 중앙일보 홍진기에게 전화를 걸어 삼성의 반도체 사업 착수를 알리라고 지시한다. 그러니까 삼성이 하는 건 뭐냐면 손에 잡히지 않는 건 안 해요. 그러니까 삼성이 만든 물건들이 대개다가 약간 작고 완벽한 거거든요. 반도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삼성의 이병철 회장의 전략이라는 것은 완벽한 준비와 완전히 그걸 갖다 내 손아귀에 쥐고 있을 때 그럴 때 판단을 내려요. 그러니까 도약적인 판단을 내리죠. 반도체 연구가 한창인 1983년 미국에서 청년 한 명이 이병철을 찾아왔다. 그 청년은 바로 애플 창시자 스티브 잡스. 잡스는 자신의 컴퓨터를 소개하러 먼 한국에까지 온 것이다. 할아버지와 손잡벌인 둘은 반도체라는 공통 소재로 오랜 시간 대화하였고, 잡스는 삼성에서 반도체 완성을 하면 자신의 컴퓨터에 공급을 해달라 요청했다. 삼성 반도체가 성공하지 않았던 시절, 잡스는 무슨 생각으로 요청을 한 것일까?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발빠르게 온 거죠. 해갖고 또 노인하고 손자 같은 스티브 잡스가 만나가지고 삼성 본관 앞에서 사진 찍은 게 있어요. 지금도 어떤 책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근데 이병철 회장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IBM을 넘어설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그리고 내가 좀 더 오래 살면서 지켜봐야 되겠구나. 자서전에 안 떴는데 그렇게 인터뷰한 기사는 있습니다. 정재계의 냉담한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삼성은 64K D램 개발을 발표했다. 그리고 개발에 앞서 반도체 문외한인 직원들의 정신력 강화를 위해 특별한 훈련 또한 시작했다. 이른바 64km 행군. 64K D램을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기획하신 분이 이제 64K 킬로미터를 행군한다 하는, 아마 평면도를 보고 했는지 그냥 실제로는 한 100km쯤 되는 것 같았는데요. 그게 이제 용인 그 연수원을 출발해서 저녁 나절에 출발해서 무박 2일로 돌아오는. 64K D램 개발을 꼭 해내겠다는 결심은 생산 라인을 위한 공장 부지 건설과 연결되었다. 반도체에 대규모 투자를 한 것은 충분한 투자 이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오로지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을 성공시켜야만 첨단 산업을 꽃피울 수 있다. 삼성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이 사업의 추진을 결심한 것이다. 공장 건설 후 본격적인 반도체 개발이 시작되면서 직원들은 맨몸으로 부딪히고 직접 도면을 작성해가며 반도체 연구에 몰두했다. 소위 우리가 한 런이라고 그러는데 웨이퍼를 25장을 한 런을 가지고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돼서 다음 스텝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는데 그 런이 한 수십 런이 들어가자마자 한 몇 스텝 못 가서 다 몰살을 하고 또 다시 이제 집어넣고 하는
하면서 이제 그 몰살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또 열심히 뭐 밤새 공부해서 또 그걸 또 지나가면 또 다음 스텝에서 또. 그야말로 맨 땅에서 시작한 연구. 직원들은 매일 밤 11시에도 릴레이 회의를 했다. 그야말로 반도체에 빠져 있었고 미쳐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연구실에서 만세 소리가 터져나왔다. 64K D램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그 당시에 그 이제 사람들이 뭐 기쁘거나 뭐 놀라거나 하면 머리카락이 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그 머리카락이 쓴다는 그런 그 기분을 느꼈는데 아주 그냥 기절할 듯이 그냥 짜릿한 거죠. 누구도 상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삼성 반도체의 성공. 64K D램 개발 소식으로 전 세계는 술렁거렸다. 특히 독일, 프랑스 등 D램 사업 진출을 고민하던 국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 64K 같은 경우는 당시 최대 용량에 해당되는 D램이었고요. 글자 8,000개 발전자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미로는 그 당시 미국과 일본 주도의 반도체 산업이 한국으로 넘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술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초고밀도 집적 회로를 생산하는 국가가 됐다. 이런 삼성의 성공엔 함께한 인재들의 목 역시 빠질 수가 없다. 어떻게 해주면 한국에 삼성 오겠냐 그래서 그러면 다 내가 막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가야지 일을 하지. 그러니까 임원 자리를 만들어 주시오. 나이가 그때 뭐 35, 6이니까 그런 나이에 삼성에 임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곤란해했지만 그래도 임원을 시키려면 이병철 회장이 이제 승낙을 받아야 되니까 이병철 회장님을 뵀다고. 그래서 뭐 한 15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인사만 하기로 돼 있었는데 앉아갖고 이 소리 저 소리 하니까 그때 신영라 회장하고 이병철 회장 그다음에 비서실장 그렇게 네 사람이 앉아서 한 15분 인사가 아니라 한 50분을 얘기했어요. 국내 최초 국비 유학생 1호 진대재는 IBM 반도체 연구직을 박차고 스스로 삼성에 입사. 최연소 임원의 자리에서 반도체 개발을 이끈 핵심 인력이었다. 93년에 메모리 사업에서 이제 세계 1등이 되고 94년에 일본의 니케이 마이크로 디바이스라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커버 스토리로 이제 삼성의 D램에 대한 게 나옵니다. 한 10페이지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 삼성은 더 이상 그 일본의 마네킹, 모방이라는 소재, 마네가 아니다.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그 기사에 보면 이제 막 한국의 사람이나 제품이나 기술이나 돈까지도 해서 더 우위에 있다. (64K) D램 개발 후 연이은 반도체 개발 성공. 이로써 삼성은 반도체 공화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세계 1위, 모두의 예상을 뒤집은 반도체 성공 신화. 지금의 삼성이 있기까지 이병철의 선택이 빛을 발한 것이다. 반도체 산업은 지난 2014년 단일 품목으로는 최초로 600억 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우리나라 수출에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규모의 매출이 사라진다 그러면은 국가 경제 성장에서도 굉장히 큰 격차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우리나라가 최초로 미국, 일본에 이어서 VLSI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술을 이끌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과학의 전반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도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모두가 어렵다고 반대할 때 30년 전 반도체를 고집했던 한 사람.
기업의 운명을 바꾼 선택의 순간들. 넓은 해안으로 미래를 좌지우지할 반도체를 알아본 이병철. 그의 뜨거운 외침은 영원할 것이다.